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영상으로도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같은 경우는요, 네, 34쪽부터 40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뭐 봤죠? 그렇죠. 우리가 선사시대 문화를 봤죠. 특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 문화를 크게 중국 대륙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런 여러 문화들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미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뭐냐면은 중국 대륙에서 중국 대륙이나 뭐 우리나라 등등의 여러 가지 국가들이 등장하고 그 국가들이 흥망성쇠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크게 오늘은요 세 부분만 보시면 돼요. 중국 대륙 그리고 우리나라 한반도 그리고 저기 북방에서 멀리 살고 있던 흉노족 요 세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중국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최초로 국가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라 이름이 하예요. 하.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라는 여러분들 기록상으로만 존재를 해요. 무슨 소리냐? 이런 국가가 있었다라는 기록만 존재할 뿐 이와 관련된 유적이나 유물들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 이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겠고요. 자, 이 국가 다음으로 등장되는 이 상나라부터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나라. 네, 국가 이름이 상입니다. 상. 자, 상나라는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가장 먼저 일찍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상나라라고 합니다. 상나라. 자, 상나라는 여러분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상나라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신, 즉 뭐 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요, 이 제정일치 사회라고 합니다. 제정일치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우리 고조선도 처음에 단군 왕검이라는 제정일치 사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즉 제사장과 정치가 일치했다. 즉 쉽게 예시를 들면은 여러분들 괜히 막 오해하지 마세요. 대통령과 목사님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예배도 드리고 주관에서 정치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제정일치. 자, 신정국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점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을 봐서 전쟁을 해도 될까? 점을 봐서 국민들한테 이 순시를 나가서 국민들과 인사를 해도 될까? 라는 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이 점괘. 자, 점괘를 가지고 국가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점괘를 어디다가 기록을 했냐면은 갑골문자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갑골문자. 각골에 기록을 해서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흥미 조금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 상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국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름하여 주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주. 국가 이름 주예요, 주. 자, 오늘 중국은요, 계속 국가 이름이 하나밖에 등장을 안 해요. 한 글자예요. 하, 상, 주, 진, 한. 이렇게 볼 건데, 자, 주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한 가지, 이 주나라가 채택했던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자, 혈연적 봉건제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봉건제라는 말이 아주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이 봉건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교과서 35페이지에 자료 4 보시면요. 자,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요 그림. 자, 요거를 봉건제대로 하는데 그게 여러분 혹시 세계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세계사의 봉건제와 좀 다소 다른데 자, 보시면은 중앙에 왕이 자신의 직할지
즉 뭐 이제 근거지가 되겠죠. 왕 근거지. 거기만 본인이 왕이 직접 통치를 하고요. 그 외에 우리나라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이런 것처럼 얘네들을 제후, 즉 관리들을 보내서 야 여기는 너네들이 통치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 제후들은요 관리가 아니라 일종의 친가 친족들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죠. 혈연적 봉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밑에 운영 방식이 있는데, 네, 자 제후들한테 토지, 그쪽 지역에 토지를 나눠서 자 대신에 너는 나 왕한테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뭐 이런 물질적으로도 너희들이 나한테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면 교과서 같이 보세요. 뭐 군역과 공납의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제후들이 갖는 거. 자, 근데 이 또 제후들은 그 밑에 자신들의 이런 신하들을 거리고 그래서 그거를 뭐 경, 대부, 사라는 그런 명칭을 갖게 됩니다. 자, 요거의 또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저는 아직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은 만약에 제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토지는 여러 자녀들 중에서 누구를 줄까요? 첫째, 그쵸? 그래서 이거를 흔히 적장자라고 합니다. 적장자 우선 원칙. 자, 이렇게 봉건제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 나라에서 선택했던 봉건제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중앙집권제일까요? 아니면 지방분권제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왕이 자신의 직할지만 다스리고 나머지는 제후들한테 넘기는 지방분권적 이야기가 되겠죠? 지방분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나라에 있는 왕은요,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임을 얻었냐면요, 요런 거를 가져오거든요. 천명사상이라는 거를 채택을 합니다. 자, 요게 뭐냐면은 왕은 하늘이 임명해 준 거야. 그래서 백성들 너는 왕을 따라야 돼 라는 그런 사상으로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또한 이 천명사상 말고 왕이 자신의 마음대로 백성들을 막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덕치주의까지 함께 가지고 옵니다. 덕치주의.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방금 본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를, 즉 적장자를 우선으로 한다 그랬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종법제라고 하죠. 종법제. 네, 그래서 주나라에는 이제 이러한 사상들과 그리고 정치 제도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혈연적 봉건제의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막 사돈의 8촌, 막 6촌, 7촌 다 아세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이 혈연적 관계가 좀 시간이 흐르면서 돈독해질까요? 아니면 조금 느슨해질까요? 많이 느슨해지겠죠? 거기에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느슨하다 보니까는 정치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북쪽에서도 이민족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주나라가 많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이 주나라 자체가 수도를 한번 옮기게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특정한 국가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막 5국가, 6국가, 7국가가 분립을 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한번 흔들리니까는 뭐 이렇게 됐죠. 이 가운데는 이런 분야 있다고요. 이민족이 침략하는 이민족. 뭐 관윤족이라는 애들이 침입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문제 보셔도 됩니다. 주나라의 이런 혈연적 봉건제가 흔들려서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왜냐면 이제 혈연적으로 자신의 땅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고 등장을 해서 처음에는 뭐 이 춘추전국시대도 크게 두 가지는 아닌데요.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도 나뉘어서 춘추시대는 5개 국가 그리고 전국시대는 7개 국가가 서로 각축전을 벌이며 싸우게 되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됐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돼요. 자, 이 춘추 전국시대는요. 여러분들 교과서 36쪽 가보시면요. 36쪽 가보시면은
자, 위의 지도 요게 등장을 합니다. 요게 춘추 전국시대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뭐 진, 제, 초, 오, 월, 한, 위, 조, 진, 한 이런 각각의 국가들이 서로 왕을 칭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까요? 안정된 시기였을까요? 굉장히 혼란된 시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되게 신기하게 이 춘추전국 시대에 발전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같이 한번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정치, 경제 분야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정치 같은 경우는요. 자, 이 중나라에 썼던 봉건제가 굉장히 이거 좋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해서 새로운 정치 체제를 만들게 되는데, 자, 일부 모두 국가 전부가 아닙니다. 자, 일부 국가가 요거를 실시합니다. 9년제를 실시를 해요. 9년제를 채택을 하게 되는데, 자, 9년제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과 같은 정치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서울특별시 있고요,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뭐 경상도, 제주도 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뭐 화성시, 시흥시, 뭐 이제 안성시, 평택시 뭐 이렇게 나뉘면서 또 그 시나의 동, 읍, 멸, 리 그렇게 나뉘죠. 그렇게 해서 일단 행정 체제를 좀 안정시키기 위한 그러한 체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 9년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게 춘추 전국시대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체제에. 자, 그리고요, 이전에는 좀 청동기나 이런 거를 주 우선성으로 썼다면은, 자, 철제무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기마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런 규모나 시기가 엄청나게 확대가 됐어요. 굉장히 커졌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그 흔히들 그렇게 말해요. 청동검으로 사람을 베려면은 한 2, 30번 이렇게 베야 되는데 철기로 하면 슉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전 시기와 이 시기의 그 전쟁의 빈도수나 그런 격차 엄청나게 커졌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제부분입니다. 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철제 무기로요. 무기뿐만 아니라 농기구를 만들어요. 농기구. 자, 그래서 이전에 뭐 신석기, 뭐 간석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물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보다 많은 일반 백성들이 좀 더 많은 수확량을 가지면서 배투기 살았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제 농기구의 영향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우경이라는 거를 보급해요. 자, 우경이 뭐냐면요, 우경은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논밭을요 매년 똑같은 씨앗을 뿌리고 하는데 그 지력 땅의 힘이 부족해서 매년 이렇게 갈아 엎어줘야 된대요. 근데 사람 한 명이 갈아 엎는 것보다 그 소 뒤에다가 이 쟁기를 넣고 소가 이렇게 축축 걸어다니면은 그 땅을 갈아 엎는 깊이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 철제 농기구와 우경을 통해서 이런 생산물이 갑자기 확 증가하는 그러한 시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때문에요. 생산량. 자,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는 그러한 식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잉여 생산물이 증가를 하니까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교환, 즉 상업 행위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뭐 도시도 발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수공업, 상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업, 수공업, 대도시가 발달하게 돼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상당히 다양한 발전된 모습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경제 부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뭐 철제로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사회 분야를 한번 볼게요. 사회 분야. 자, 사회 분야에서는요, 이 춘추 전국시대 각국의 왕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목표였습니다.
무조건. 대신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국가가 무조건 부호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아야겠죠. 국가를 부하게 하고 이 군사적으로도 강하게 만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국강병의 목표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에 해당에 맞는 인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자, 항상 이전에 이런 혈연적 공권제에서 신분적으로 관리를 등용했던 반면에 오히려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요시하면서 사람들을 등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분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면서 그러한 사회로 변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그래서 이 제자백가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제자백가 아마 제자백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이제 생소할 텐데 여기에서 등장했던 사상들을 보시면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때 유가, 법가, 도가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면서 각각의 사상들을 내비쳐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학, 조선시대 때 많이 유행했던 그 유학은요 여기서부터 필요시되게 됩니다. 유가라는 거예요. 뭐 공자, 맹자, 순자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요게 여러분들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의 좀 그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러한 춘추 전국 시대를요 최초로 통일한 왕조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진이라는 국가입니다. 진.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진나라. 최초로 통일 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나라. 이건 여러분들 다 기원 전에 있었던 일인데, 자, 진나라의 시기 부분을 굳이 보시면은, 자, 기원전 221년에 통일했다가, 얼마 가지 못해요. 20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진나라 중에서도 이 나라를 통일하고 통일청 정책을 펼쳤던 진시황제가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진시황제. 잘 봐주시면 좋을 겁니다. 자, 진시황제도 이 춘추전국 시대와 똑같이 뭐 정치, 경제, 사회 분야로 한번 나눠서 한번 볼게요. 자, 정치 보시면은 이제 중앙제도라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뭐 청와대, 무슨 뭐 국토부, 교육부 그런 것처럼 중앙제도를 뭐 삼공구경제로 정비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중앙의 모습이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지방제도를 공건제로 했을까요? 아니면 군현제로 했을까요? 그쵸. 요게 중요해요. 지방제도를 군현제로 정비를 합니다. 이 군현제를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군현제는요, 한번 또 구별해서 볼게요. 교과서 37쪽에 있거든요. 자, 요게 여러분들 진나라 하실 때 했던 군현제도입니다. 황제가 중앙을 다스리고 그 밑에 이제 관리, 직접 황제가 이 능력에 따라서 관리들을 파견을 해요.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뭐 시장, 도지사 그런 급이 되겠죠. 이 혈연적 공건제와 상당히 이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군. 그래서 이를 따라서 군현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방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치를 한번 보고요. 자, 이전에 굉장히 힘들었던 이런 지방 분권적인 모습을 한데 모으기 위해서 중앙 집권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통일 정책을 펼치는데, 자, 먼저 일단은 문자가 상당히 다양한 중구난방식으로 돼서 일단은 뭘 하냐면은 문자, 그리고 화폐, 자, 도량형이라는 것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 도량이 뭐냐면요, 키 혹은 킬로그램, 뭐 몇 그램 그런 거를 재는 그런 좀 이제 경제적 단위인데, 이게 왜 통일을 시켜야 되냐면은, 왜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서 키르제나 부산에서 키르제나 지금은 똑같죠? 근데 달라요. 예를 들어보면은 고기 같은 거 예를 들면 만약 여기서 1kg를 사면은 부산에서는 고기 1kg가 안 되면은 상당히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타격을 받겠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문자, 화폐, 도량형 같은 경우는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이 통일 정책이요. 이거 누가 했냐라는 거를 자주 묻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는 잘 알아두시면 아주 좋을 겁니다. 자, 지금 진나라의 진시 황제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되는데 분서갱유, 즉 이제 그 책을 다 태운다는 얘기예요. 자, 뭐냐면은 이 진나라는요 강력하게 이런 제후들이나 여러 국가들을 강력하게 누르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 법가, 이 법가를 통해서 진이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직 이 법가만을 국가 사상으로 채택을 하고 나머지 사상은 다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육아와 관련된 이런 서적이라든지 집을 다 태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분서갱유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분서갱유. 법과 외의 세상을 다 태워버렸다, 다 탄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집권 정책이고요. 자, 그 세 번째로는 이분은 이제 대외원정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대외원정. 자, 먼저 이 북쪽에 있었던 흉노족을 이제 밖으로 몰아내게 됩니다. 흉노. 자, 그래서 우리가 중국하면 딱 떠오르는 그 문화재가 하나 있죠? 길다란 만리장성이요. 그래서 이 흉노를 내세우고 만리장성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밑에 있는 베트남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특히 이 베트남 북부까지도 진출하게 됩니다. 베트남 북부. 근데 이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거대한 정책을 펼치고 좀 욕심이 많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뭐 영화나 생명을 그런 약초도 찾아다니고 막 만리장성뿐만 아니라 뭐 아방릉이나 그런 여러 가지 궁궐들이나 건축물들을 백성들을 좀 심하게 동원해서 많은 원성을 쌓았던 그런 왕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진시황 사후에 그런 황제들의 권력이 많이 약해지면서 그 농민 반란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요 반란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세요.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크게 흔들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농민 반란으로 인해서 이 진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나라의 이러한 정책들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나라 이후에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보셨나? 자, 초판지라고 해서 이 진나라하고 이제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하는 좀 이제 지방 분권적인 그런 상황에서 유방이라는 사람과 고조라는 사람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유방과 한우라는 사람이 각 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이 한우라는 사람이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 어쩌다가 그 여러 가지 작전을 위해서 이 유방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여기서 등장했던 사자성어가 뭐냐면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등장을 해요. 그와 관련해서 이 유방이 한나라를 다시금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왕국인 진나라 이후에 한나라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뭐 여러분들 교과서로는 이제 38쪽이 되겠네요. 38쪽. 네, 그래서 이 한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이름은 참 한 글자라서 좀 쉽죠? 하, 상, 주, 진, 한까지. 네, 한나라는 여러분 한 개 국가인데 크게 이 내부의 시기적으로 크게 세 개로 구분이 돼요. 먼저 전한시기 한번 보면요. 자, 먼저 여기 한나라를 세웠던 한 고조 유방입니다.
자, 이분은 좀 독특한 정치 시절을 취하는데요. 뭐냐면은, 자, 이전에 군현제를 선택했던 이 진나라가 멸망하기 위해 굉장히 좀 다시 지방분권적인 그런 성향이 있다가, 이 유방 같은 경우는요, 주변에는 그런 제후들을 함께 이끌고 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 주변 제후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채택한 정치가 뭐냐면은, 자, 군국제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군국제. 이름도 좀 독특하죠? 여러분, 군현제랑 군국제랑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자, 봉건제랑 군현제를 함께 합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교과서 보시면은, 그래서 38쪽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에 요게 등장을 할 거예요. 군국제. 그래서 황제가 그 일부 직하지만 군현제를 운영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제후들을 나눠서 봉건제를 운영했던, 그래서 두 가지 정치체제를 한 번에 결합해서 했던 군국제를 시행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고조가 실시한 한 고조.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 흉노와 항상 함께 등장하는 건데, 자, 여러분 흉노와 맞짱을 떴습니다. 근데 이겼을까 졌을까? 안타깝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패배를 해요. 이거를 뭐냐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평성의 치라고 하거든요. 근데 패배를 해서 이 흉노에게 매년 곡물, 생산물이나, 그리고 이 흉노한테 그 자신의 공주를 이제 매년 이제 갖다 바치거든요. 그걸 이제 화번 공주라고 합니다. 화번 공주. 네, 아쉽게도 대회 원정에서는 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의 아들들부터 한나라의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무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무제. 자, 이제 본격적인 강력한 왕권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현제를 다시 어떻게 바꿀까? 그쵸? 다시 군국제를 다시 군현제로 변경을 해서 정치체제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진나라 군현제, 한 고조는 군국제, 그리고 한 무제는 군현제를 운영했다. 요거 잘 첫 번째로 구별을 해주시고요. 군현제와 군국제. 아마 한 무제는 이게 제일 많이 해놓을 거예요. 군현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화 측면에서 한번 가볼게요. 문화. 자, 여러분 그 진나라에서는 어떤 세상이라고요? 오직 법가요. 근데 이 한 무제는요, 유교를 관학화합니다. 즉 국가의 종교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는 누가 도움을 주냐면요, 당시에 유교 학자인 동중서라는 학자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중서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동중서. 근데 유학도 본격적으로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여서, 자, 여기서 그래서 다양한 학교 제도가 등장을 하는데, 태학, 그리고 오경박사, 이러한 제도도 설치하면서 이제 이 유교를 교육을 해서 이 유교로 관리를 선발하는 그런 제도도 많이 만들게 됩니다. 유교를 강화했다 정도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무제는요, 상당히 다양한 큰 대외 원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이 흉노와의 굴욕을 갚기 위해서 흉노를 아웃시키고요. 자, 한무제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도 끝나죠. 자,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그리고 베트남 에 있는 이 남비엣이라는 국가도 멸망시켜버립니다. 상당히 다양한 대외 원정을 했어요. 자, 이런 많은 전쟁의 좀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은 요게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좀 국가적인 재정이 많이
다운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상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특정 물품들을 독점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대외 원정으로 자 재정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한 게 우리 이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작물들, 소금 그리고 철, 이걸 국가가 나서서 독점하고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게 영철전매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외 원정 같은 경우까지 상당히 좀 많죠. 진나라부터가 뭔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왕은 두 명의 왕이 많이 나오는데 진시황과 한무제가 많이 나옵니다. 한무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굉장히 이 한무제 사후에 또 안타깝게도 국가의 기틀이 많이 흔들리면서 한나라 자체가 많이 약해지면서 자, 이 한나라의 내부에서 새로운 정권이 생긴데 그게 여러분들 신이라는 새로운 또 정권이 생깁니다. 신. 이 신은요, 여러분들 이 왕망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뭐 크게 뭐 거의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 왕망이 뭐 이제 토지 매매 금지 그리고 노비 매매 금지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다가 크게 오래 가지 못하고 이후에 광고제라는 그런 호족에 의해서 후한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광고제. 호족 정권이 되면 호족 정권. 뭐 이렇게 해야지 결국에 한나라도 명을 당하고 이후에 여러분들 역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삼국시대, 중국도 삼국시대가 있거든요. 위촉오라는 이러한 삼국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중국사가 여러분들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흉노를 한번 같이 볼게요. 흉노가 이제 고조선은 여러분들 크게 뭐 이제 볼 내용들이 거의 다 끝나서 많이 없습니다. 자, 흉노 같은 경우는 저기 있는 북방 초원지대에서부터 좀 유목, 즉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쭉 북방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북방 민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특정 부족장을 중심으로 통합이 되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굉장히 강력해져요. 자, 그 통합 시기부터 한번 쭉 볼 건데 언제 통합이 되냐면은 자, 요 이름은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무특선호 때 이 몽골 즉 흉노족의 이 부족 단위가 통합을 하게 되는데 시기는 한 기원전 209년에 통일을 시키게 됩니다. 무특선우. 네, 여러분 이 무특이라는 거 이름이고 뒤에는 이 선우는요 통치자 이름이에요. 즉 왕이라는 뜻이죠. 왕. 자, 그래서 통치지를 보시면은 이 선우라는 최고 통치자 아래에 최고 통치자 아래에 좌현 왕과 그리고 우현 왕이 같이 통치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좌현 왕과 우현 왕. 그래서 요것도 아주 자주 등장하니까 이거 같이 봐주세요. 좌현 왕과 우현 왕. 좌현 왕, 우현 왕. 자, 그리고 이제 뭐 경제 같은 경우는 저기 서쪽에 있는 국가들과 중개무역을 했습니다. 서역과 중개무역을 했다. 자, 이 네 번째로 전성기를 한번 볼게요. 자, 전성기는 요거 보시면 돼요. 이 전한시기 한고조 유방. 뭐랬죠? 제가 여기 평성의 치, 즉 한나라와 맞짱떠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평성의 치라는 거예요.
가끔 사료에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이 평성해치가 이제 이 백등산이라는 곳에서 싸웠거든요. 백등산 전투. 아, 여기서 싸웠으면은 이 뭐 흉노와 한나라의 이런 관계를 말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자, 쇠퇴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여기 한 무지에 의해서 아웃이 되어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자, 이 흉노가 최근에 상당히 빈출 빈도가 높아요. 출제 빈도가 높아서 크게 여기 이게 자주 나올 거예요. 선우.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 최고 통치자를 의미하고요. 그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을 함께 거느리고 통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들. 이 흉노는요, 이 행정체제가요, 행정조직과 군사조직이 일치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 이건 나중에 저기 우리 몽골에서도 좀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많이 길어지네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등장했던 국가죠. 고조선.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건국 측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자, 누가 되었어? 이거 이제 많이 아실 텐데. 그죠? 단군 왕검이 되겠습니다. 자, 단군 왕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이 단군과 그리고 왕검이라는 이 제사장의 명칭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얘네도 제정일치 사회였구나,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고조선 여러분들 철기 문화의 바탕을 뒀을까요? 청동기 문화의 바탕을 뒀을까요? 그쵸?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이 됐죠. 청동기 문화. 자, 이렇게 건국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을 하냐? 자, 왕이라는 호칭도 나오고요. 그 밑에 뭐 상, 경대부, 장군이라는 그런 관직도 등장을 합니다. 먼저 상, 대부, 장군. 자, 그 중에서도요, 이 춘추전국시대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이 연나라, 고조선과 좀 근접해 있던 이 연나라와도 대등하게 맞서 싸울 만큼 굉장히 발전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요건 우리가 한국에서 다 봤던 거니까 가볍게 넘어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쭉 한번 가보다가 이 중국에서 진한 교체기 때 굉장히 이때도 어수선했겠죠? 잘 부러집니다. 그럼 이 진한 교체기예요. 이 고조선에 누가 오냐면요, 이 사람이 망명을 하게 돼요. 위만이라는 사람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위만이 고조선에서 오히려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 조선, 즉 고조선의 정권이 한번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리가 이를 따라서 위만조선이라고 하죠. 위만조선. 이 고조선의 시기 구분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위만조선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전에 계속해서 청동기 문화에 기반을 둬서 성장을 했는데 이 위만조선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합니다. 자,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면서 굉장히 이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위만조선은요, 이 중개무역으로 상당히 번성을 했는데, 자, 북쪽에 한나라, 그리고 옆에 이제 고조선이 껴 있으면서 밑에 있는 우리나라 남방 포인트 때 진국이라는
국가까지 썼거든요. 요 가운데서 좀 이제 무역 장난을 한 거예요. 이것저것 뭐 이제 수수료도 높이고 뭐 금융도 잡고 그러면서 한 나라 특히 이 한무제에 좀 심기를 많이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위망수한테 야야야 이거 좀 그만하고 좀 수수료 좀 낮춰라 하다가 이 고수선이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한무제의 대외 원정에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멸망까지 한번 볼게요. 멸망. 한무제와 결투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한무제가 한사군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 통치 비슷한 거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한사군의 이러한 통치 때문에 원래 여러분 고조선 8조 군법이 있었는데 요게 여러분들 60여 개 조로 발전하면서 좀 더 오히려 이러한 좀 살짝 식민지배 비슷한 것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발전된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급히 끝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당히 좀 많죠 내용이 이 정도가 더 많아졌죠. 자, 먼저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중국 지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국가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크게 좀 또 그런 얘기 나오죠. 선생님 선택과 존칭. 빨리 끝내라는 얘기겠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할 때, 자, 중국에서 등장했던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 그 중에서도 또 진시황제 업적들 잘 봐주시고, 두 번째 이러한 이제 한무제 정책들 같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뒤에는 뭐 왕망이나 수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나올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선생님 이 한고조도 중요하다며요. 네, 한고조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여기 밑에 있는 흉노와 함께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제가 여기 이것도 말씀드렸죠. 여기 이 흉노에서 전성기 시기 한과 맞짱뜨던 이 평성의 치가 함께 등장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걸 함께 묶어서 이 한고조의 군국제를 물어보거나 혹은 이 흉노의 정치체제 요거를 물어볼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흉노 같은 경우는 한 고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고요. 자, 고조선도 뭐가 등장하게 되면 그럼 같이 또 연결되어 있는 게 많이 나오겠죠. 특히 있는지 여기 위만조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떻게 멸망했는지 요게 좀 자주 나올 거고요. 선생님 그럼 이거 왜 썼어요? 여러분들 한국사 필수죠. 한국사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시죠? 요 정도만 아셔도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고조선은 크게 해결하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이거를 연표를 좀 가지고 있어서 제가 나중에 다다음 시간에 줌으로 수업을 한번 할 때 교과서를 같이 볼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좀 이제 길어진 거 좀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고요. 영상 이거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하고요. 다다음 시간에 제가 영상을 또 한번 촬영을 해서 그때 좀 이제 한번 축소를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질문 있으시면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판서 캡처 하시고요. 자, 나올게요, 여러분들. 자, 안녕.